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2월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주도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6개의 혐의를 걸었는데 전부 다가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하여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다소 싸늘하고 설렁한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문일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태 MBC 저널리즘 책무실 국장이 묻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로 나왔고 이재용 19개 혐의 통무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국장이 또 묻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동훈 한겨레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보도를 당시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법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추후 잘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이 다시 묻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한동훈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넘겨받았었죠. 김 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한동훈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고 많이 보도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내부 자료를 검색해서 추출한 자료를 문제 있는 자료들을 수사당국에 제출했던 사안이었고 그걸로 촉발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개입을 합니다. 이우탁 연합뉴스 선임 기자입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복현 검감원장의 책임을 묻는 플로어에서의 질문이 많습니다. 또 양승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었는지요? 한동훈 여당 대표가 항소 포기를 건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안들을 다 관여한 건 아닌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이중위험 금지, 더블 제퍼디 프로히비션이라는 원칙을 정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보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국 형사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과 한국 최대 기업의 총수라도 책임 당사자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머지않아 종북 운동권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검사, 판사, 언론사 간부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재판, 보도를 했다는 불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직업 윤리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아직 1심 선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딱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 대법원장을 왜 구속 기소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누가 했더라면 아마 곤혹스러워 했을 것 같은데 왜 구속 기소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심에서는 4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왜 굳이 구속 기소해야 되느냐? 그분의 연세가 70대고 재판을 받던 중에 폐암에 걸렸던 분인데 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러나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면은 반역죄를 저질렀다든지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검사의 특권으로서 항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성태 전 대법원장께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라면은 머리 좋은 한동훈 위원장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이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역사적 최후 진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물러나자마자 구속까지 당했던 70대 노인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4명이나 구속되었지만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이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작년 가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빼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저는 법관의 직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데 눈을 돌림이 없이 거의 전 인생을 사법부에 바쳤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행여 지명이 될까봐 일부러 국외 출국까지 하며 이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소명을 거부를 하지 못하고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관에게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온 생애의 막바지에 참으로 기가 막힐 일로 신병 구속까지 겪어가며 치욕 속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명한 성녀이자 시인인 무산스님의 아지랑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무섭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들한 말이냐. 지금의 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 관계와 법리를 따지고 변론하는 것 자체가 참 부질없고 구차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게 그를 구속 기소했던 한동훈 국민비상대책위원장이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이 여당 대표로 있습니다. 그가 정치검사이므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의 제목을 정치검사 한동훈의 정체라고 붙였습니다. 계속 한 너댓 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이 정권의 넘버2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보면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의문부호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그렇게 과감하게 또는 철저하게 또는 무리하게 또는 집요하게 또는 잔인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작년 가을에 최후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 전문을 읽어보면은 알게 됩니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또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했던 한동훈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 김명수를 건드리지는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인 문재인 세력, 그 뒤에 있는 김정은 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최후 진술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검사 한동훈의 정체 시리즈 제2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 내용을 소개하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을 비판하는데 최후 진술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잘 쓴 논문 같고 운동권 인사들이 감동적 최후 진술을 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할 때 쓰던 글을 연상시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 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마구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까?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법원의 내밀한 자료, 특히 법관의 신상 자료가 얼마나 많으며 무엇보다 왜곡과 가짜뉴스로 인해 사법 신뢰는 그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그 모두를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거하고 있으니 참 의안이 벙벙합니다. 이건 바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쏘아붙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거하고 있으니 참 의안이 벙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가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사실이거나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 발언보다는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법률 전문가가 보는 이른바 사법농단의 본질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휘하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공모자로 하고 당시 검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 지휘의 검찰을 실행자로 삼아 저지른 사법부 장악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고 검찰을 동원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행위도 국헌문란 행위, 즉 쿠데타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법률적 쟁점을 던집니다. 그의 최후 진술 중 핵심 부분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지령자는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양승태 씨는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원 내부에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 넘게 3번이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중 2번은 제가 퇴임한 후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강력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형사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음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집권 세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얼마 뒤인 그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축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 상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 의혹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수사를 더하여 이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지령하는 식으로 사법장악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시각입니다. 문재인의 종북주의를 고려하면은 이는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작의 성공으로 좌편향 집단이 된 김명수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친북 성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상천외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해가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징용공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닐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을 정권의 천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 천병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분 입에서 나온 헌정 질서 위협이란 말이 섬뜩합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법부란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청부를 받은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불법적 수사를 개헌군의 국회 폐쇄처럼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일 것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아주 조지 오웰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에 져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겁니다. 여기는 아주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과거사를 조작해가지고 사법부를 장악,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급투쟁론자들의 역사전쟁이었다는 이야기고, 천병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고 그 사람이 지금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다는 이 모순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수사의 불법성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가을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세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최고 법률 전문가가
윤석열, 한동훈 팀의 무리한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점에서 특별합니다. 불법적으로 행사된 국가 권력은 폭력이나 폭동이 되고 그렇게 하여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승태, 이재용 수사 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로 규명되어야 할 중대성을 지닌다 이겁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이재용 기소 당시 부장검사입니다. 세 사람의 수사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최우진 술수는 증거 조작을 거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 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수사의 성격을 청부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죄가 나온 뒤에도 미안합니다라든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실이 조작된 경우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어서 공소장을 비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공소사실 이외의 사안을 나열하여 판사의 그릇된 예단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검찰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으니 그런 대원칙도 무시하고 47개나 되는 혐의를 걸어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로또식의 기소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조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물량 공세를 홀로 막아야 했었다는 한 70대 노인의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이 대목은 한동훈 검사는 무능한 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양승태 씨는 흙으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 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 진술해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구속 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당시 검사에게 던진 직구입니다. 조선 제1검이 아니라 가장 무능한 정치검사였다는 조롱입니다. 이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정치 권력에 힘없이 쓰러져 사법부 독립은 한갓 흑고일 뿐 앞으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양승태 최우진 설은 1심 무죄 판결로 해서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고발장처럼 읽히게 생겼습니다. 한동훈의 정체 시리즈 2번이었습니다. 3번도 내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